만약 한국 경제에 다시 한번 IMF라는 단어가 거대한 그림자처럼 들이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불안감과 함께 통장 잔고를 확인하거나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1997년의 그 혹독했던 겨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루아침에 건실하던 기업들이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평생 모은 금부치를 나라에 바치며 위기를 극복하려 애썼던 국민들의 애타는 마음과 환율이 치솟는 전광판 앞에서 망연자실하던 시민들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카메라를 전당포에 맡기고 돌아서던 쓸쓸한 뒷모습, 아이의 돌반지를 내놓으며 눈물을 삼키던 어머니의 얼굴,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며 휴학계를 내야 했던 청년들의 좌절. 이 모든 것이 불과 한 세대 전, 이 땅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혼돈과 절망의 폭풍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큰 타격 없이 자신의 자산을 굳건히 지켜내고 심지어는 위기를 기회 삼아부를 더욱 증식시킨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두가 원화 가치의 폭락에 절망할 때 그들은 이미 달러와 금으로 자산을 옮겨두고 미소 짓고 있었죠. 만약 제2의 IMF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가올지 모를 경제의 경랑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부자들만의 은밀하고도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기 위함입니다. 부자들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비밀은 일반 대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 감지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TV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을 접할 때 그들은 이미 훨씬 더 깊고 정제된 정보들을 통해 위기의 미세한 징후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조류의 움직임을 특수한 장비로 감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둡고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한 자산운용사의 트레이딩 룸을 상상해 보십시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일반인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복잡한 경제 지표와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깜빡이며 움직입니다. 세계 각국의 금리 변동, 원자재 선물 가격, 신흥국들의 신용 부도스와프 프리미엄, 심지어는 특정 항구의 물동량 데이터까지 수만 가지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죠. 이들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 세계 경제의 혈류가 어디로 흐르고 있으며 어디에서 혈관이 막히고 있는지, 즉 위험 신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남들보다 몇 발자국 먼저 포착해내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정보 채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수의 최상위 고객들만을 위해 열리는 비공개 투자 포럼이나 프라이빗 뱅커와의 독점적인 미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됩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미술품으로 장식된 한 호텔의 스위트룸. 이곳에서는 저명한 경제학자나 전직 관료,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략가들이 모여 대외적으로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공유합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며 특정 은행부터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미국 연준의 다음 행보는 공식 발표와는 다른 뉘앙스를 가질 것이라는 식의 고급 정보들이 은밀하게 오고 가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서 오가는 정보들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소수 플레이어들의 의도와 계획까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대중이 접하는 정보가 이미 가공되고 걸러진 결과물이라면 그들은 정보의 원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셈입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이러한 패턴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일부 부유층과 정보에 밝았던 이들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급매물로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원화 자산을 달러나 엔화 등 안전한 기축통화로 바꾸어 해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가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저 개인적인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파도가 닥치기 전 가장 먼저 해변에서 빠져나가는 썰물의 시작과 같은 신호였던 거죠. 반면 일반 대중들은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나온 뒤에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허둥지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환율이 폭등한 뒤였고 주식시장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뒤늦게 위기를 인지한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여 헐갑에 자산을 던져야만 했고, 그들이 던진 자산은 위기를 먼저 감지하고 현금을 준비해둔 소수의 부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위기 감지의 속도 차이는 결국 부의 거대한 이전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징후를 남들보다 먼저 포착한 부자들이 그 다음으로 취하는 행동은 바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대대적인 재편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풍이 몰려온다는 예보를 듣고 항구의 정박한 배에 닻을 내리고 밧줄을 단단히 묶는 것과 같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컴퓨터 화면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자산군의 비중이 빠르게 조정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잘 훈련된 군대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형을 바꾸는 것처럼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이나 펀드의 비중은 과감하게 줄어듭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기술주나 성장주의 비중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조정되기도 하죠. 그 빈자리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자산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현금,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로 여겨지는 미국 달러입니다.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현금은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자 동시에 폭락한 자산을 헐갑에 사들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수준을 넘어 스위스 프랑이나 일본 엔화 등 다른 안전 통화로도 자산을 분산하여 특정 국가의 위험으로부터도 거리를 둡니다. 두 번째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자산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 금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금괴들이 묵직하게 쌓여있는 개인 금고의 육중한 강철 문이 열리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디지털 숫자로만 존재하던 부가 아닌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자산이 주는 안정감은 위기의 시대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리적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금은 특정 국가의 통화 가치나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오히려 위기가 심화될수록, 즉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변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질수록 금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더욱 빛나게 되거든요. 1997년 IMF 당시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와 금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달러나 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을 방어한 것을 넘어 앉은 자리에서 엄청난 환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자산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의 또 다른 핵심 축은 해외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격언을 그들은 국가 단위로 확장하여 실천하는 셈이죠. 한국이라는 단일 국가의 경제 위기, 리스크에 모든 자산을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 징후가 보이면 국내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고급 콘도미니엄이나 런던 중심부의 상업용 빌딩 또는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채권이나 우량 주식 등으로 자산을 이전합니다. 화창한 오후, 뉴욕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한 고급 아파트의 거실에서 한 투자자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의 모국에서는 경제 위기로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자산은 이미 국경을 넘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굳건히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산의 국적을 다변화하는 것은 특정 국가가 침몰하더라도 자신은 구명보트를 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일부 부동산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도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는 가치 보존형 부동산으로 자산을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이나 한남동처럼 공급이 제한적이고 최상위 수요층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역의 핵심 부동산은 외부 충격에도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위기가 터진 후에 허둥지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징후가 감지되는 시점부터 매우 치밀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를 가장 먼저 떠올리며 공포에 떱니다. 금리가 치솟고 소득이 줄어들면 빚은 순식간에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부채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활용합니다. 그들에게 부채는 무조건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방패이자 기회를 잡는 창이 될 수 있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그들은 우선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쁜 부채란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을 사기 위해 얻은 소비성 대출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의미합니다. 반면 좋은 부채는 미래의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취득하거나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통제 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말하죠. 부자들은 평소에 자신의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금융기관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해둡니다. 한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룸에서 VIP 고객과 지점장이 마주 앉아 심각하지만 침착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치기 전, 오히려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자신들이 보유한 우량 부동산이나 자산을 담보로 낮은 금리의 대출 한도, 즉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 라인을 최대한으로 확보해둡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유동성, 즉 현금 확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터지면 모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거래가 끊겨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죠. 하지만 미리 대출 한도를 확보해둔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유한 우량 자산을 헐값에 팔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리 확보해둔 대출을 활용하여 현금을 손에 쥐고 시장의 헐값으로 쏟아져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우량 자산을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막강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대출 관련 서류와 복잡한 계약서들. 일반인에게는 이것이 곧 압박과 스트레스의 상징처럼 보이겠지만 전략가에게는 다가올 전투를 대비해 비축해둔 실탄과도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IMF 사태 때처럼 반토막난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거나 급매로 나온 강남의 빌딩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매입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채의 전략적 활용은 단순히 현금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때때로 채무 재조정 능력을 통해 위기를 더욱 유리하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부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금리가 높은 부채부터 상환하거나 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 구조를 더욱 건전하게 재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위기 시 정부나 금융기관이 내놓는 다양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나 지원 정책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유동성을 더욱 극대화하죠. 결국 그들에게 위기란 모두가 움츠러들고 공포에 떠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빚이 올가미가 될 때 그들에게 빚은 기회를 잡는 든든한 발판이 되는 역설.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부채를 다루는 그들만의 독특하고도 냉철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금이라는 방패를 확보한 뒤 그들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그러나 훨씬 더 강력한 방어막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법률과 세금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방패는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자신의 영토를 굳건히 지켜내는 마지막 성벽과도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원목으로 마감된 한 법무법인의 회의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자산가와 그의 가족이, 다른 한쪽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변호사, 꼼꼼한 세무사, 그리고 국제금융 전문가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단순한 계약서를 넘어 한 가문의 부를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 이전시키기 위한 복잡한 설계도가 펼쳐져 있죠.
이 전문가 집단은 위기가 닥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세무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신탁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신탁은 자신의 자산을 믿을 수 있는 수탁자에게 맡겨 관리하고 그 수익을 특정 수익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법률 구조거든요. 위기 시에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신탁으로 묶인 자산은 채권자들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주는 겁니다. 마치 귀중품을 개인 금고가 아닌 은행의 대여금고에 넣어두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상속이나 증여 계획도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세워둡니다. 경제 위기 시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의 평가 가치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점을 활용하여 다음 세대에게 자산을 넘겨주면 평소보다 훨씬 적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위기를 자산 이전의 기회로 역이용하는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어두운 서재에서 한 노년의 자산가가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검토하며 자식들에게 남길 자산 목록과 세금 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의 표정에서는 위기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잘 짜인 계획에 대한 확신과 평온함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은 해외 법인 설립이나 조세 피난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여러 국가의 국기 아이콘과 그 사이를 오가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그려지는 장면? 이것은 특정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치밀한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법률과 세금이라는 전문 지식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만으로는 구축할 수 없는 지식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가장 정교하고도 강력한 부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제2의 아인프 위기가 다시 우리 앞에 닥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자산마저 헐갑에 던져버리는 패닉셀링에 동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자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일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침착하게, 심지어는 약간의 기대감을 품고 다가올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입니다. 부자들이 위기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더 큰 부를 축적하는 진짜 비밀은 단순히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자본의 규모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바로 위기를 대하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미리 구축해둔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방정식은 4가지 핵심 요소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정보를 꿰뚫어보는 눈입니다. 둘째,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과감하게 위험 자산을 정리하고 안전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자산을 재배치하는 용기입니다. 셋째, 위기는 곧 자산의 가격이 재평가되는 시기이며 우량 자산을 헐갑에 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여기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 혼자의 힘이 아닌 변호사, 세무사 등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관리하는 전문가 활용 능력입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부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거대한 기회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그들의 생존 전략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인 원리를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막연한 위기론을 조장하거나 불안감을 퍼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경제적 경랑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부자들이 보여준 위기 대처법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돈 그 자체가 아닌 지식과 가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는 늘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그 자체를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자산 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일 겁니다. 다가올 위기 속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한 조각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위기가 지나간 후 폐허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부를 일구는 부자들의 기회 포착 전략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